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불빛이 잠들고 오직 당신의 공간만이 작은 섬처럼 고요한 이 시간, 한국의 속삭이는 밤 이야기가 다시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밤 당신의 귓게 서늘하고도 기묘한 이야기들을 속삭여드릴 박슬기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여행할 공간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낯선 곳, 바로 다락방입니다. 집의 가장 높은 곳, 천장과 지붕 사이에 숨겨진 그 비밀스러운 공간, 그곳은 낡고 빛바랜 가족 앨범, 더 이상 입지 않는 옷, 그리고 주인을 잃어버린 오래된 물건들이 먼지 쌓인 채 잠들어 있는 기억의 저장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잊혀진 기억들 사이에 우리가 결코 원치 않았던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함께 숨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들은 바로 천장 위에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소리, 그리고 그 소리의 근원을 마주했을 때의 공포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혹은 당신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안전한 우리 집이라는 개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이불 속에 자리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모든 감각을 열어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빠져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첫 번째 사연은 박지훈 군이 보내준 그의 10대 시절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끔찍한 경험담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평범한 일상 속 작은 의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끝에서 그가 마주한 진실은 그 어떤 귀신이나 유령 이야기보다도 더 현실적이고, 그래서 더 소름 끼치는 공포였다고 합니다. 천장에서 들려오는 소리의 정체가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니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끔찍한 공포로 다가올 수 있는지 그의 기억을 따라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이제 지훈 군의 기억을 따라 경기도 고양시의 어느 한적한 주택가, 낡은 집에 삐걱거리는 계단을 함께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밤 박슬기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 박지훈 군의 이야기는 2013년 초 그가 17살의 고등학생이었을 때 시작됩니다. 당시 지훈 군의 어머니는 오랜 시간 불행했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새아버지와 마침내 이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새아버지의 집에서 더 이상 마음 편히 지낼 수 없었던 지훈 군은 어머니가 집을 떠나실 때 함께 그곳을 나왔습니다. 두 모자는 경기도 고양시의 한적한 외곽, 오래된 헛간을 개조하여 만든 작은 연립주택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집은 주요 도로에서 한참 들어간 긴 진입로 끝, 조용한 들판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앙상한 나뭇가지들과 함께 나라의 역사보다 더 오래되어 보이는 몇 채의 낡고 쓰러져가는 건물들만이 있을 뿐이었죠. 모든 것이 이상했지만 무엇보다 집세가 쌌기 때문에 두 사람은 그곳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지훈 군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시급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세의 3분의 1 정도를 보태기로 어머니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학교와 아르바이트,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친구들과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지훈 군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정규직으로 일하시며 꽤 먼 곳까지 출퇴근하셨고, 야간 대학 수업을 듣거나 새로 사귀게 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 집에는 지훈 군과 어머니, 그리고 그들이 키우던 고양이 한 마리만이 돌아가며 공간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집은 무언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우리 집 귀신 들렸나봐 하고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죠. 복도등이 이유 없이 깜빡거리거나 분명히 열어두었던 방문이 저절로 닫혀있곤 했습니다. 작은 물건들이 사라졌다가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는 일도 잦았습니다. 가장 기이했던 것은 부엌 옆에 작은 식료품, 저장고 찬장문이나 어머니 방의 옷장문이 안에서 잠겨있는 일이었습니다. 바깥에는 잠금 장치가 없고 안쪽에만 작은 걸쇠가 있는 낡은 문이었기에 안에서 누군가가 잠그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자 사이에는 작은 다툼이 일곤 했습니다. 엄마, 또 찬장문 잠갔어요. 네가 그랬겠지. 이 녀석아. 서로를 탓하기도 하고 때로는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 집이 한국전쟁 당시 격전지 근처에 있었다는 말을 듣고는 한국전쟁 귀신이 장난치는 거 아닐까 하는 엉뚱한 농담까지 주고받으며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한 농담으로 치부하기에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사소하지만 신경을 긁는 다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아, 엄마 먹으려고 남겨둔 초코파이 네가 다 먹었지 아니라니까요. 전 손도 안 댔어요. 그럼 고양이 화장실은 왜 뒤집어져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누구도 자신이 한 짓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집 안에는 미묘한 긴장감과 함께 서로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머니의 의심을 받는 것도,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기억력마저 의심하게 되는 상황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이 모든 기이한 일들의 범인을 자신의 손으로 밝혀내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장난인지 혹은 정말로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소행인지를 말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소한 의심과 자기 자신의 기억력에 대한 불신에 지쳐버린 박지훈 군은 마침내 이 모든 기이한 일들의 범인을 직접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아주 간단하고도 어설펐지만 그 결과는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끔찍한 진실을 향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가기 전 자신의 방문 아래쪽에 아주 얇은 실을 가로질러 설치했습니다. 눈에 거의 띄지 않지만 누군가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온다면 반드시 끊어지거나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간단한 함정이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어머니가 자신의 방에 들어온다는 증거를 잡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르바이트가 끝나갈 무렵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동료의 부탁으로 더블 근무를 서게 되어 그날 밤에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못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에게 집에 돌아갈 버스비는 있냐고 물었고 그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지훈 군의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동시에 오늘 밤이야말로 자신의 함정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혹은 이 모든 것이 정말 자신의 착각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늦은 밤 지훈 군은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안은 칠흑 같은 어둠과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방문 앞에 서서 떨리는 마음으로 바닥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실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설치해 두었던 얇은 실은 힘없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늘 집에 안 계십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자신의 방에 들어왔단 말인가?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이 숨겨두었던 과자 봉지를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그 양이 미세하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끊어진 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등골을 타고 서늘한 한기가 흘렀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잡았다 요놈 하는 식의 엄마와의 사소한 신경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훨씬 더 불길하고 끔찍한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 위, 바로 천장 쪽에서 부드럽지만 분명한 무언가가 바닥에 질질 끌리는 듯한 스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훈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살던 집은 복층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방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저 부엌 옆 작은 식료품 저장고 천장에 있는 용도를 알 수 없는 낡은 합판 패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페인트로 여러 번 덧칠되어 있어 마치 처음부터 막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패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쪽에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안 계신다. 그런데 내가 설치한 함정은 망가져 있다. 그리고 지금 아무도 없어야 할 천장 위에서 정체 모를 소리가 들려온다. 이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 그는 귀신이나 유령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무서운 가능성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있어. 그는 반사적으로 허리에 차고 있던 호신용 스프레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자신의 가방과 지갑 같은 귀중품들을 챙겨 들었습니다. 그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현관으로 향했고 마치 도망치듯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길 건너편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버거킹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 여전히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것을 느끼며 백지양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손은 너무나도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온몸의 뼛속까지 공포로 진동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경찰관의 침착한 목소리를 들으며 그는 이제 곧 밝혀질 끔찍한 진실을 두려움 속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그제야 박지훈 군은 자신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창피하고 민망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정말 피곤해서 헛것을 보고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출동한 김순경에게 미안해하며 자신의 신고를 번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순경은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한 명은 지훈 군과 함께 밖에 남아있고 다른 동료들은 집 안을 수색하겠다고 했습니다. 지훈 군은 경찰의 배려에 안도하며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일어난 소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의 등 뒤 아파트 현관문이 갑자기 쾅 하고 거칠게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 다급하게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경찰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 군이 고개를 돌렸을 때 그는 보았습니다. 덩치가 크고 턱수염이 덥수룩한 한 남자가 집안을 수색하던 경찰관 중 한 명과 아파트 계단 꼭대기, 바로 현관문 안쪽에서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을, 남자는 한 손으로는 문틀을 꽉 붙잡고 있었는데 마치 어떻게든 집안에 더 머무르려고 필사적으로 버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훈 군은 그 광경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이내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고 왼쪽 베란다 쪽으로 달려가 낮은 나무 울타리를 단숨에 뛰어넘어 어두운 들판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이 말이죠. 다른 경찰관들이 그의 뒤를 쫓았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은 이제 명백해졌습니다. 지훈 군의 집에는 정말로 침입자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는 훨씬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집 안 전체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진실은 지훈 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화장실 샤워기 배수구 주변에서 지훈 군이나 어머니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의심스러운 생물학적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던 샤워 타월과 면도기에서도 누군가 몰래 사용한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지훈 군은 속이 메스꺼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엌 옆 식료품 저장고에서 모든 미스터리가 풀렸습니다. 경찰관이 손전등으로 천장을 비추자 페인트칠이 되어 완전히 봉인된 줄로만 알았던 그 낡은 합판 패널의 가장자리가 칼이나 날카로운 도구로 긁히고 뜯겨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힘을 주어 밀자 패널은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위로 열렸습니다. 그 위는 바로 아무도 존재를 몰랐던 좁고 어두운 다락방 공간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훈 군의 가족이 이사 오기 몇 달 전부터, 혹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지훈 군과 어머니가 집을 비우기를 기다렸다가 밤마다 혹은 그들이 없는 낮 시간에 조용히 내려와 그들의 음식을 먹고 그들의 샤워 시설을 사용하고 심지어는 지훈 군이 몰래 숨겨두었던 과자까지 훔쳐 먹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집 벽 안에 숨어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고양이와 함께 놀아주었을지도 모르고 그들이 결코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사적인 모습들까지 모두 지켜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단 침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느리고도 은밀한 침략이었습니다. 지훈 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가 겪었던 모든 기이한 일들, 깜빡이는 불빛, 저절로 잠기는 문, 사라진 물건들, 그리고 어머니와 벌였던 그 수많은 사소한 다툼들까지, 그 모든 것이 바로 다락방에 숨어 살던 그 남자의 소행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는 그 모든 신호들을 그저 무시하고 농담으로 치부하고 심지어는 엄마나 고양이 탓으로 돌렸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어머니의 남자친구가 그들의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훈 군은 그 집에 더 이상 머무르고 싶지 않아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집 밖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는 집안에서 작은 소리만 나도 온몸이 경직되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는 방에 들어갈 때면
반드시 모든 구석을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고, 잠을 잘 때는 늘 머리맡에 자신을 보호할 무언가를 두고서야 겨우 눈을 붙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사적인 공간은 더 이상 사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침입자는 그의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을 짓밟았고, 그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지훈군은 자신이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남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을 지켜보았는지, 그가 그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만약 그날 발각되지 않았다면 그가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계획했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는 저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만약 당신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한다면 제발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과민하다고 비웃을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일들은 그저 도시 괴담이 아닙니다. 저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니까요. 박지훈 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인 공포, 즉 인간이라는 존재가 주는 위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공포가 이처럼 명확한 실체를 갖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옥죄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 말이죠. 오늘 밤 두 번째 사연은 최은하 씨로부터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녀의 삶에 길게 드리워졌던 한 공간에 대한 공포, 그리고 그 공포가 결코 자신만의 상상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그녀의 가장 오래된 기억 속으로, 강릉의 한 낡은 집, 그리고 어둡고 좁은 벽장 안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은하 씨의 이야기는 그녀가 아주 어렸을 적, 서너 살 무렵에 시작됩니다. 당시 그녀는 외동딸이었고 학교 선생님이셨던 어머니는 그녀가 어릴 때부터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합니다. 덕분에 그녀는 3살 때 이미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동물 그림책을 넘겨보곤 하는, 책을 아주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녀에게는 특히 아끼는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바로 어둠 속에서 동물들의 뼈 그림이 야광으로 빛나는 조금은 기묘한 책이었습니다. 어린 은하 씨에게는 특별한 의식과도 같은 놀이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 책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책의 페이지들을 충분히 충전시키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복도에 있는 작은 벽장 안으로 기어 들어가 문을 굳게 닫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그 야광뼈들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감상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이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그 좁고 어두운 벽장은 그녀만의 은밀한 성역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어둠은 그녀에게 결코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빛을 더욱 밝게 해주는 친구와도 같았죠. 하지만 그 평화는 어느 날 오후 예고 없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여느 때처럼 벽장 안에 들어가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좋아하던 동화책 구름빵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 변했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그 벽장 안의 침묵이 마치 질량을 가진 것처럼 빽빽하고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고 귀가 윙 하고 울렸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갑자기 이 좁은 공간 안으로 비집고 들어와 그녀 옆에 앉아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인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벽장 문을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부모님은 그저 아이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장난이거나 어두운 곳에 너무 오래 있어서 생긴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그녀를 다독였습니다. 은하는 벽장놀이 좋아하잖아. 괜찮아. 그들은 그렇게 말했고 아주 잠시 동안 그녀 역시 스스로를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은하 씨는 다시는 그 벽장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문턱을 넘으려는 순간이면 어김없이 그날의 그 숨막히는 공포감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녀만의 안전하고 비밀스러웠던 성격은 이제 문이 굳게 닫힌 공포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가족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그녀가 배정받은 새 집의 방에는 또 다른 옷장이 있었습니다. 그 옷장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낡았으며 그 천장에는 다락방으로 통하는 듯한 작은 문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부모님께서 왜 제게 그 방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가진 두려움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부모님의 의도와는 달리 그 새로운 옷장은 그녀의 공포를 치유하기는커녕 더욱더 깊고 어두운 악몽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공포가 결코 자신만의 상상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끔찍한 사건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새로운 집, 새로운 방, 그리고 그 방 안에 있던 다락방으로 통하는 듯한 낡은 옷장. 그것은 어린 최은하 씨에게 피할 수 없는 공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그녀가 그 방에서 잠을 잤던 첫날 밤의 기억은 마치 필름이 끊긴 것처럼 대부분 그녀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것은 단지 몇 개의 단편적인 조각들 뿐입니다. 한밤중에 터져나온 자신의 날카로운 비명소리, 삐걱거리며 저절로 열리던 옷장 문, 그리고 패닉 상태에 빠져 부모님 방으로 미친 듯이 뛰어들어갔던 자신의 모습은 그날 밤 이후로 은하 씨는 거의 다시는 그 방에서 혼자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모님 침대 옆 바닥에 자신의 작은 이불을 깔고 잠을 청했고 그곳은 어느새 그녀의 영구적인 잠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은 그저 아이가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겪는 일시적인 성장통이거나 악몽을 꾸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성장통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마치 시계처럼 정확하게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방 안에 낮게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 기이한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 방에서 거실 쪽을 바라보면 항상 열려있던 그녀의 방문 너머로 그녀 방 안에 있는 그 문제의 옷장문이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저절로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스르르 열리는 그 문은 마치 거대한 괴물이 입을 벌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공포에 질려 그 광경을 쳐다보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순간이 되면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부모님의 침대 위로 기어 올라가 그들을 깨우곤 했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밤 반복되자 부모님 역시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버지는 딸의 공포를 직접 확인하고 안심시켜주기 위해
그녀의 방에서 함께 잠을 자기로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의 작은 침대 옆에 자리를 잡고 누워 자, 아빠가 오늘 밤에는 은하랑 같이 저 무서운 문을 지켜볼 테니 아무 걱정 말고 푹 자렴 하고 다정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전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버지의 든든한 존재감 덕분이었을까요? 그날 밤, 은하 씨는 극도의 피로감 속에서 정말 오랜만에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눈을 떴을 때, 그것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공포 없이 맞이하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을지도 모른다고, 아버지의 존재가 그 보이지 않는 공포를 몰아내 주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옷장은,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무언가는 그녀를 그대로 내버려 둘 생각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은 이제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더욱 대담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는 헛된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옷장 안에 웅크리고 있던 무언가는 결코 그녀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더욱 대담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은하 씨는 자신의 방 바닥에 앉아 인형들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제의 그 옷장 쪽에서 문손잡이가 철컥 하고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낡은 나무 문이 아주 조금 삐걱거리며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그 어두컴컴한 문틈 안쪽과 마주치는 순간 문은 마치 누군가가 안에서 세게 걷어차기라도 한 것처럼 쾅 하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대낮에 벌어진 그 일은 이 모든 것이 결코 잠결했군 악몽이나 상상이 아님을 명백히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기이한 현상은 더 이상 그녀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동네 남자아이 2명이 그녀의 집에 놀러 왔습니다. 아이들은 은하 씨가 옷장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고는 용감함을 증명하겠다며 불을 끈 채 그 옷장 안에 함께 들어가 보자고 그녀를 졸랐습니다. 은하 씨는 너무나도 무서웠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평범해 보이고 싶은 마음에 마지못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새 아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 퀴퀴한 냄새가 나는 옷장 안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남자아이가 비명을 지르며 다른 아이가 자신을 꼬집었다고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내 탓이라며 다투기 시작했고 막내 남자아이가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며 옷장 문을 박차고 뛰쳐 나왔습니다. 세 아이 모두 무언가에 쫓기는 것처럼 거실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비명을 질렀던 남자아이의 팔뚝에는 길고 붉은 마치 날카로운 손톱에 긁힌 듯한 선명한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그 좁은 공간 안에서 그 누구도 그 아이를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나중에 은하 씨의 어머니가 확인했을 때 옷장 문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굳게 닫혀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은하 씨의 방과 벽 하나를 마주하고 있던 옆집 여자아이가 밤마다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부모님이 놀라 달려가 보면 아이는 울면서 누군가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해 여름이 끝날 무렵 그 동네 아이들 중 그 누구도 밤에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공포의 기운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고 마침내 은하 씨의 부모님도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가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밖에서 이사 트럭에 짐을 싣고 계셨고 은하 씨는 엄마의 다리를 꼭 붙들고 집 안과 밖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옛방 앞을 지날 때마다 그 문제의 옷장문이 아주 천천히 삐걱거리며 열렸다가 그녀가 그쪽을 똑바로 쳐다보면 다시 쾅 하고 닫히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침내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그녀의 어머니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그 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방문 앞에 다다랐을 때 은하 씨는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굳어지는 것을, 그리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소리와 함께 옷장문이 세게 닫혔습니다.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은하 씨를 안아 들고는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더 이상 이 집에 단 1분도 머무를 수 없다고, 당장 떠나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 그들 가족은 근처의 한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직 옮기지 못한 몇 개의 짐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은하 씨와 어머니는 차마 집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고 결국 아버지 혼자서 그 일을 맡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보기 위해 은하 씨의 옛방으로 들어갔을 때 옷장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텅 빈 방과 열린 옷장을 잠시 바라보다가 마지막으로 옷장 안을 확인하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이전에는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옷장 맨 위쪽 천장에 다락방으로 통하는 듯한 작은 문이 있었고 그 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어두컴컴한 다락방의 시면 속을 쳐다보는 순간 다락방의 작은 문이 쾅 하고 저절로 닫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 옷장 문 역시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세차게 닫혔습니다. 아버지는 혼비백산하여 그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아버지는 그날의 일을 은하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딸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그저 아이의 상상력 탓으로만 여겼지만 바로 그 순간 그는 마침내 모든 것을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딸을 그토록 괴롭혔던 무언가는 바로 그 누구도 존재를 몰랐던 어둡고 깊은 다락방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최은하 씨와 그녀의 아버지가 겪었던 그 낡은 집 다락방의 이야기는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공간에 숨겨진 비밀이 어떻게 한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아이의 순수한 공포를 마침내 확인하게 된 아버지의 마지막 경험은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불신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생생하게 느끼게 하죠. 어린 시절의 집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젊음과 에너지가 모이는 대학교 기숙사 역시 때로는 낡은 역사와 함께 기묘한 이야기들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밤 마지막 사연은 대학생 서연 씨가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던 기숙사에 떠도는 괴담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곧 그 소문이 단순한 헛소문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서연 씨가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녀가 살던 기숙사 건물은 캠퍼스 내에서도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로 학생들 사이에서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이야기를 그저 재미삼아 주고받을 뿐 진지하게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서연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이상한 일을 겪었던 것은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심한 감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룸메이트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기침을 하기 위해 그녀는 한밤중에 일어나 잠시 복도로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다시 침대에 앉아 잠결에 사탕을 먹다 목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목캔디 하나를 입에 넣고 녹여 먹으며 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 방문에서 아주 가벼운 노크 소리가 2번 들려왔습니다. 너무나도 가벼워서 마치 누군가가 손가락 하나로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예의 바르면서도 어딘가 망설이는 듯한 그런 노크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거의 숨소리만큼이나 작은 속삭임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들여보내줘. 서연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복도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침대에서 몸을 기울여 문 아래 틈새를 엿보았습니다. 하지만 복도에는 아무런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또다시 아주 희미한 노크 소리가 2번 들려오더니 그 후로는 완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같은 층 친구들에게 혹시 간밤에 방에서 쫓겨나거나 문이 잠겨서 다른 방문을 두드린 사람이 없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그런 일은 없었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때문에 꾼 꿈이거나 환청이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 일을 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난 후 그녀의 호기심은 결국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기숙사의 괴담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그녀와 몇몇 친구들은 그 소문의 근원지라는 꼭대기층의 낡은 다락방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청소부 아주머니가 거기 창문 안쪽에 보면 누가 십자가를 잔뜩 그려놨어. 아무도 못 보게 테이프로 가려놨지만 하고 으스스한 말을 덧붙인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용기를 내어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다락방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가구들과 먼지뿐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그 공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목덜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마치 노크도 없이 남의 방에 멋대로 들어온 듯한 아주 불쾌하고도 죄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렬한 느낌. 그들은 별다른 소득 없이 다락방에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상한 일은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밤까지 꼬박 이틀 동안 서연 씨와 그녀의 룸메이트는 단 한숨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몸은 뼈속까지 피곤했지만 정신은 이상할 정도로 말짱했고 그저 뜬 눈으로 안절부절 못하며 밤을 지사을 뿐이었습니다. 나중에야 두 사람은 서로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았고 그 원인이 똑같은 곳을 향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다락방에서, 그들이 있어서는 안 될 그곳에서 무언가가 그들을 따라 내려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존재는 이제 서연 씨의 방 안에서 더욱 직접적이고 공포스러운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다락방에 다녀온 후 시작된 그 기묘한 불면의 밤들, 서연 씨와 그녀의 룸메이트는 한동안 그 원인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둘 다 마음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서 무언가가 그들을 따라 내려왔다는 것을 시간이 조금 더 흘러 다락방 사건이 있고 나서 한 달 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서연 씨는 이른 시간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간은 대략 새벽 5시경이었고 그녀는 벽을 마주보고 옆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아주 조용히 서랍장 서랍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아주 느리고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소리가 몇 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룸메이트가 일찍 나갈 준비를 하나 보네.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침내 아침 7시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룸메이트는 여전히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녀를 깨워 혹시 아까 일찍 일어났었냐고, 서랍을 열었었냐고 물었습니다. 룸메이트는 잠이 덜 깬 얼굴로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왜 그녀는 몽유병 같은 것도 전혀 없었고 늘 조용히 잠을 자는 친구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서랍 여는 소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를 가장 큰 공포로 몰아넣었던 마지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룸메이트의 어머니가 방문하셔서 룸메이트는 하룻밤 호텔에서 어머니와 함께 자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 방에는 서연 씨 혼자만 남게 되었죠. 그녀는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지만 새벽 2시 혹은 3시경 갑작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들린 것은 쾅 하는 큰 소리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유리창을 세게 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방 안에서 누군가 서성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묵직한 분명한 발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맹세코 들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방 안에 다른 의자나 침대에 앉는 소리, 조용하지만 의도적인 무게가 실리는 그 소리를 말입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씹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물오물, 사각사각. 서연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무언가가 자신을 알아채지 못하기를 바라며 죽은 척 몸을 완전히 굳힌 채 있었습니다. 널빤지처럼 뻣뻣하게 굳은 채로 그녀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 씹는 소리와 간간히 이어지는 발소리,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메우는 숨 막히는 정적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녀는 극도의 공포와 피로감 속에서 어느 순간 정신을 잃듯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방의 모습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벽은 온통 정체를 알 수 없는 낙서와 깊게 긁힌 자국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붙여두었던 포스터들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가구들은 모두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 곳곳에는 마치
어린아이가 미친 듯이 휘갈겨 쓴 것 같은 작은 종이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NJBR도 죽여버릴 거야. 타우세기의 마이. 꿈속에서 그녀의 뇌는 그 의미를 즉시 해석했습니다. 나는 너를 끝장낼 것이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꿈과 현실의 차이를 압니다. 서연 씨는 저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노크 소리, 속삭임, 서랍 소리, 발소리, 그리고 무언가를 씹던 소리까지, 그 모든 것은 제가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들었던 것들입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그저 기숙사에 떠도는 재미있는 괴담쯤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방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그 공간이 이제는 너무나도 무서워졌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직감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그 다락방에서 내려온 무언가는 이제 완전히 그녀의 방에 자리를 잡은 것만 같다고 말입니다. 서연 씨가 대학교 기숙사에서 겪었던 그 공포스러운 경험을 마지막으로 오늘 밤 한국의 속삭이는 밤 이야기가 준비한 다락방과 숨겨진 공간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평온해야 할 공간인 집이 때로는 어떻게 가장 끔찍한 공포의 부대가 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밤이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세 편의 사연을 통해 각기 다른 형태의 침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박지훈 군의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 밤 이야기 중 가장 현실적이어서 더 소름 끼치는 공포였을지도 모릅니다. 천장에서 들려오던 소리의 정체가 귀신이나 유령이 아닌 살아있는 인간이었다는 사실, 자신의 집, 자신의 방, 바로 위, 다락방의 낯선 타인이 몇 달 동안이나 함께 숨어 살고 있었다는 그 끔찍한 진실은 안전한 우리 집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신뢰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이상, 신호들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경고와 함께 보이지 않는 위협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최은하 씨가 들려준 어린 시절의 기억은 보다 고전적이고 초자연적인 공포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어릴 적 그녀만의 성역이었던 작은 벽장, 그곳에서 느꼈던 설명할 수 없는 공포의 시작은 이사를 간 새로운 집의 다락방 달린 옷장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위협적인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옷장 문, 그리고 마침내 회의적이었던 아버지마저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마지막 날의 기이한 현상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특정 공간에 깃든 존재가 어떻게 한 개인, 나아가 그 주변 사람들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그 공포의 근원지가 집의 가장 높고 은밀한 공간인 다락방이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학생 서연 씨가 기숙사에서 겪었던 이야기는 점층적으로 심화되는 심리적 공포의 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숙사에 떠도는 괴담쯤으로 여겼던 일들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속삭임, 그리고 금지된 공간인 다락방을 다녀온 후 시작된 불면의 밤들을 거치며 점차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그녀가
혼자 남겨진 밤에 겪었던 정체 모를 존재가 방 안을 서성이고 무언가를 씹어먹던 그 소름 끼치는 경험과 그녀를 위협하는 메시지가 담긴 악몽은 이 존재가 단순한 잔류 사념이 아니라 명확한 의지를 가진 무언가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세 편의 이야기들은 모두 다락방 혹은 그와 유사한 숨겨진 공간이라는 공통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락방, 그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와 알지 못하는 세계 사이의 경계에 위치한 공간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시선이 닿지 않는 잊혀진 물건들과 기억들이 잠들어 있는 곳. 오늘 밤 이야기들은 바로 그 경계의 공간이 무너졌을 때 그곳에 숨어 있던 것이 인간이든 혹은 인간이 아닌 존재이든 우리의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쉽게 위협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무겁고도 불안한 이야기들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의 속삭이는 밤 이야기는 바로 이처럼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때로는 다른 이들에게 쉽게 묵살당하는 기묘한 경험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속에 담긴 감정들을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집에도 당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공간이나 설명할 수 없는 소리가 존재하나요? 만약 당신 방의 한 구석이 어딘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진다면, 만약 천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꺼림칙하다면, 어쩌면 그 느낌에 한 번쯤 귀 기울여 볼 가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집안에 숨겨진 공포를 탐험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속하지 않은 장소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우리가 침입자가 되었을 때 가장 불안한 만남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음 어느 밤에는 버려진 병원이나 잊혀진 학교 혹은 깊은 숲속, 보이지 않는 거주자들이 방문객을 결코 반기지 않는 그런 곳들의 이야기를 나눠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끝나며 당신을 둘러싼 공간이 다시 안전하고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듣는 소리가 오직 밤의 부드러운 소음이기를, 그리고 당신의 천장이 오직 조용한 꿈만을 품고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함께 밤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기 위해 만날 그날까지 저희 한국의 속삭이는 밤 이야기 일동은 당신의 평안한 밤을 기원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편안한 밤 되세요.